철거하러 온 그들, 쇠망치를 든 사람들과는 난장이 가족이랑 대비가 돼요. 일단 이 두 개가 이항 대립이 됐다. 이게 중요하고 왜 이런 이항 대립의 요소가 나타났냐. 그걸 또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제목 자체에 나온 뜻을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난장이라는 거 자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난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약자, 빈곤층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약자들이 끌고 안고 가는 그런 빈곤한 가난함 그런 점들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쏘아 올렸다는 거는 뭔가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공 같은 것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또 작은 공 같은 경우에는 공을 쏘아 올리면 언젠간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떨어진다는 점에서 난장이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배운 불모지가 나와요. 이제 불모지 일단 제목 뜻부터 알고 갈게요. 제목 뜻은 이렇게 지금 전쟁 이후 시대가 막 변해가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노인 집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기와집인데 주변에 막 빌딩이 막 2, 3층짜리 건물이 막 생기고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 속에서 구세대도 최노인 같은 그런 구세대도 아니면 뭐 경수, 경애, 경제 이런 신세대들도 모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표현해요. 그래서 불모지. 자, 일단 구세대와 일단 신세대의 좀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죠. 최노인은 우리 집 괜찮지 않냐? 약간 이런 식이고 나머지는 이런 경제 같은 경우 특히 누가 이런 개딱지 굴 속에서 사냐 정말 불만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되게 여기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가치관 그런 갈등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최노인과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보면 되게 구세대들의 성향이 드러나요. 계속 보면 그 강약방의 처방이 정말 제일이다. 정말 강약방을 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거에서 강약방에서 드러나는 뜻이 뭐냐 그런 걸 물어본다면 최노인과 어머니 그 두 분들의 구세대적인 가치관 그거를 관련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노인과 어머니가 둘 다 구세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둘의 태도에서도 좀 차이가 드러나는데 일단 이 글만 읽어도 최노인은 되게 완고하고 자기 성격이 좀 드러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어머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딱히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지는 않는 다소 온화한 모습을 보이세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정말 정말 절정으로 치닫는데 일단 보면 경수가 막 오해를 해서 강도짓을 해요. 그래서 붙잡혀요. 근데 딱 강도짓을 하고 뭐가 와요? 취직통지서가 딱 와요. 취직통지서가 먼저 왔으면 얘가 강도짓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강도짓 안 했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하루차잖아요. 이렇게 하루차로 도착한 취직통지서가 뭘 보여주냐. 더욱 이 가족의 비극성을 더 심화시키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선물치고는 최고군 하하 이러면서 여기서 하하가 되게 자조적인 약간 그런 모습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겨훈이랑 딱 마주치는데 겨훈이가 난 왜 남의 이름 부르냐? 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되게 원망하는 태도가 들어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집에서 유일하게 취업할 하고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겨훈이밖에 없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보태고 있었는데
오빠는 그냥 극단적으로 돈이 문제야 하면서 강도짓을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런 거에. 그리고 이제 비극성을 점점 더 이제 심화시켜 가는데 이제 기적 소리, 예상적인 경음악, 얘네가 막 울리면서 서로 약간 부조화를 만들어내요. 그 기적 소리라는 게 되게 현대화 도시화된 되게 활발한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 아무튼 둘이 일단 부조화를 이루는데, 그게 또 이 가족의 비극적인 모습에 또 기여를 하는 거죠. 또 극대화를 시켜줘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최노인의 가족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특성은 뭐냐면, 이 작품의 특성은 일단 희곡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뭐 소설도 배우고 시도 배웠지만, 희곡인 작품은 이게 유일하거든요. 이게 유일한데, 희곡의 3요소가 있어요. 희곡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대사, 그리고 인물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지시문이 있고, 그리고 해설이 있어요. 이 3요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요소에 나오는 지시문 관련해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감독이 배우에게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해달라라는 지시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오지선다로 5개 정도 나오겠죠? 그럼 그 장면과 맞는 지시라던가, 아무튼 아니면 맞지 않는 지시라던가, 그런 거 고르는 문제가 하나 정도는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꽤 오래전에 했던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화자가 성찰적이고 되게 자기 반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기의 소시민적 태도를 되게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반성을 해요. 그래서 보면 화자는 되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일, 50원짜리 갈비. 50원짜리 갈비한테 솔직히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막 화를 내고, 또 욕하고, 그리고 야경꾼들한테 괜히 약자, 이런 힘없는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 정작 누구한테 화를 못 내냐? 저런 막 왕궁의 음탕, 이런 잘못된 애들. 부추파간 소설가, 월남 파병 반대, 이런 걸 못해요. 근데 화자가 뭐 옛날부터 이랬나? 네, 옛날부터 이랬어요. 이런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가 정말 옛날부터 지속되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화자는 여기서도 포로 경찰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거지를 캐고 있었어요. 이것도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를 또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갑자기 뭐 모래, 바람, 먼지, 풀 막 부르면서 나 얼마나 작으니 이러고 있잖아. 솔직히 모래, 바람, 먼지, 풀 얘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이 얼마나 커요. 인간이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걸 이렇게 나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홍수 그런 자연재해는 약간 속수무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큰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전 그런 큰 존재들에 비하면 난 너무나 작은 존재였어. 이걸 자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화자가 되게 중간에 주변 상황에 그런 조그만 스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극에도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개의 울음소리, 개가 멍멍 짖는다, 그 비명해지고, 그런 정말 개의 비명소리라든가, 떨어지는 그냥 은행나무, 그게 떨어지는 은행나무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피도 안 말해, 에노메트리. 이런 별거 아니고 정말 사소하고 그런 조그만 자극들에 화자는 막
지고 또 막 가시밭을 밟는 것 같고 그런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 아, 이게 마지막 작품이 아니었네요. 이게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가 마지막 작품이었네요. 이게 진짜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시의 구조는 일단 문답법으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일단 진짜 나한테 물어요. 시의 제목처럼. 시가 뭐냐? 아, 모르겠다. 일단 대답을 하고 그게 뭘까 하면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무교동, 정로, 명동, 남산, 서울역. 사람 많고 막 그렇게 특별할 것까지는 없는 장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자가. 화자가 생각하는 시인은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시인이다라고 마지막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시에서 문답법이 쓰이는데 그 문답법이 왜 쓰이는지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화자가 생각하는 시인이 뭐냐 그것도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6.2 활동에서는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문학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